한국의 기술력이 제 조국 콩고를 구해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국인들이 또 다시 감동의 역사를 적어내려 갑니다. 한국인들이 가져간 무언가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죽음의 땅이 황금빛 논으로 변하고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이런 농업 기술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한 반전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열흘 전 저는 킨샤사 외곽의 한 마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구 농업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음완자 카빌라, 콩고 민주공화국 농업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관료입니다. 파리 소르본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럽의 첨단 농업 기술이야말로 아프리카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죠. 2024년 3월 12일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카탄가 지역 시차를 나갔습니다. 콩고의 곡창지대라 불리던 이곳도 이제는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운전기사 조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쪽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어요. 10명, 아니 12명,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마을 이장 루카 은벤바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는데 피에르 신부님이 다가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입니다. 이미 2명은 신부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 제가 농업 연구에 바친 시간입니다. 파리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농업 기술을 우리 땅에 적용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작년 수확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 질문에 루카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헥타르당 0.9톤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이었죠. 0.9톤. 한 가족이 1년을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에만 23명째입니다. 23명이요? 네. 그리고 영양실조 위험군이 이 지역에만 7만 명이 넘습니다. 7만 명.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부 담당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3개월 내에 콩고 동부 지역 200만 명이 아사 위험에 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00만이라니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카탄가, 남키부, 북키부 전 지역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토양 황폐화와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품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음완자 차관, 농업부 장관이 저를 막았어요. 그 품종, 작년에도 실패했잖아. 재작년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모든 품종이 우리 땅에서는 실패했어요. 라테라이트 토양, 극심한 기후변화, 병충해, 15년간의 연구가 모두 무용지물이었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랑스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수밖에. 50년째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손 벌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작성한 연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 신품종 도입 실패 보고서, 유럽 농법 적용 한계 분석, 토양 개량, 프로젝트 중단 사유서, 실패, 또 실패. 저는 보고서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창밖을 보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어둠처럼 우리의 미래도 캄캄하기만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도움이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요. 받은 편지함에는 예상대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루에 10명, 한 달이면 300명, 석 달이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아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던 그 아이가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도인지 절규인지도 모를 말이었죠.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연구실에 남아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메일함을 뒤적거리다가 문득 스팸 메일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들여다보지도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통일벼 지원 제안,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농업 기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기에 메일을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콩고의 식량 위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통일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극한 환경 생존 90% 이상, 헥타르당 6톤 이상 생산.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0.9톤인데 6톤이라니? 그런데 메일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추신 1967년 콩고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세계 식량 계획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콩고가 보내준 구호물자 덕분에 많은 한국인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1967년 콩고 한국 식량 원조,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서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 그 뒤에 나란히 걸린 콩고 국기와 태극기.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UN 기록이 분명했습니다. 1967년 독립 직후 혼란기에 콩고가 같은 처지의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냈다고. 저는 다시 메일을 읽었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강태현, 농촌진흥청 통일벼 연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일벼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식량 자급을 달성한 기적의 벼,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교배종, 열대 기후에 강한 특성. 하지만 마지막 줄이 걸렸어요. 맛이 없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재배 중단, 버려진 품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를 돕겠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귀하, 보내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아이가 12명이나 쓰러졌고 그중 2명은 이미 죄송합니다. 감정적이 되었네요. 만약 통일벼가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개월을 말하지만 저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은 라테라이트 토양의 연평균 기온 35도, 우기와 건기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프랑스 품종도 모두 실패한 곳입니다.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시도해야만 합니다. 부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음원자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부 차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50년 전 우리가 준 도움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고 싶었어요. 제발 이번만은 달랐으면.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음원자 차관님께, 강태현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통일벼 종자 2톤과 함께요. 참고로 제 아버지는 1967년 콩고가 보내준 구호물자 덕분에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아버지는 받은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를 드시며 언젠가 꼭 갚겠다고 하셨대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추신 라테라이트 토양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오히려 통일벼에게는 최적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구호물자 덕분에 살아남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돕겠다는 아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답장을 받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음원자,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장관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장관실에 들어가자 예상대로 농업부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한국에 무슨 메일을 보냈다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그게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미쳤어? 부장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부 승인도 없이 외국의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야? 그것도 하필 한국에? 프랑스가 50년간 실패한 일을 아시아 국가가 해결한다고? 재무 담당관이 비웃었어요. 국제적 망신이야.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도 못한 일을 K-팝 나라가? 자존심도 없나? 유럽도 포기한 땅인데.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12명, 오늘도 8명. 우리가 자존심 따지는 사이에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1967년 우리가 그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냈어요. 함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뭐라고? 저는 준비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67년 콩고와 한국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간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이야? 거짓말 같은데.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뭐,
농업협력건으로 시급히 뵙고 싶다고. 신뢰가 술렁거렸어요. 벌써 대사관까지 나섰다고? 2시간 후 한국 대사관. 저도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50대 초반의 점잖은 분이었죠. 갑작스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직원이 독단적으로. 독단이 아닙니다. 대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안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황금빛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디죠? 한국입니다. 1972년 통일별을 심은 후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흑백 사진. 그리고 이게 그 3년 전 한국입니다. 불과 3년? 네. 3년 만에 식량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그게 통일벼의 힘입니다.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콩고입니까? 장관님이 물었어요. 첫째, 콩고의 기후가 통일벼의 최적입니다. 둘째, 대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1967년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실패하면 어쩝니까? 프랑스도. 네. 알고 있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통일벼는 프랑스 품종과 다릅니다. 열대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입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장관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했으니까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장관님이 저를 불렀어요. 응환자. 네, 장관님. 한국과 협력해봐. 단,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알잖아. 그날 밤, 저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강태현 씨에게서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통일벼 종자 2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링갈라오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요. 저는 한참을 그 메일을 바라봤어요. 링갈라오를 배우려는 한국인이라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킨샤사 국제공항으로 향하면서 계속 자문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를 가르치려고만 했죠. 현장은 보지도 않고 이론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거만한 전문가가 올까? 저는 팔짱을 끼고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평범한 인상의 50대 초반. 큰 배낭 하나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죠. 은봉기 응환자 차관님.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링갈라오로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응환자 차관님이시죠? 저는 강태현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죠. 링갈라오를 하시네요. 아직 서툴러요. 일주일 동안 급하게 배웠거든요. 공항을 나서자 콩고의 열기가 덮쳤습니다. 기온은 38도. 덥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한국 여름과 비슷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좋네요. 통일벼가 좋아할 날씨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 왜 하필 콩고입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해봐야겠죠. 안 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런 아니란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겸손할 뿐이죠. 제가 콩고를 얼마나 안다고 성공을 장담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전문가들은 늘 자신만만했거든요. 카탄가로 가는 5시간. 강태현은 계속 창밖을 보며 뭔가를 적었어요.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토양 색깔이요. 점점 붉어지네요. 전형적인 라테라이트군요. 알고 계셨군요. 자료로만 봤는데 실제는 더 선명하네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왔네. 이번엔 얼마나 갈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강태현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은봉기, 현지 트위어로 인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링갈라오도 하고 트위어도 아세요? 루카 이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조금 배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한가요? 서툴긴 했지만 그 노력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숙소로 가시죠. 제가 안내하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논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해가 있을 때 봐야 정확해요.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논으로 갔습니다. 갈라진 땅, 죽은 작물들, 처참한 광경이었죠. 그런데 강태현이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죠. 맨발로요?
그는 정말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50도가 넘는 뜨거운 땅이 발을 지질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까지 봤습니다. 미친 사람 아냐? 구경하던 농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거든요. 1시간 후 흙투성이가 된 그가 논에서 나왔어요.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도가 낮고 철분이 많지만 통일벼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 옥수수죽과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초라한데 루카 이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강태현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 아버지도 이런 걸 드셨어요. 한국전쟁 때는 이것도 귀했다고. 식사 후 그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통일벼 종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작은 봉투를 보며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희망은 큽니다. 함께 키워봐요.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밖을 봤더니 강태현이 손전등을 들고 다시 논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다음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왜 또 논에 가셨어요? 밤 온도도 확인해야 해요. 벼는 24시간 자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진짜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구나. 강 박사님. 네. 혹시 정말 될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파종 일주일 후 저는 매일 아침 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지난 15년간 너무 많은 실패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싹이 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일벼를 심은 구역에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거죠. 벌써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 총자는 보름이 지나도 안 났는데 강태현이 새싹을 살피며 설명했어요. 통일벼는 발화가 빨라요. 그리고 보세요. 줄기가 튼튼하죠? 정말이었어요. 다른 품종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곧 찾아왔죠. 열흘째 되던 날 우르르 쾅쾅 갑작스런 천둥 소리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시기에 비가? 우기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어요. 안 돼. 새싹들이 다 쓸려갈 거야.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는데 또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런데 강태현은 달랐어요. 비옷도 없이 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해요. 들어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빗속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3시간. 폭우가 계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멈춘 후 우리는 논으로 달려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랑스 품종 구역은 완전히 쓸려가 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역시 안 되는구나. 농부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좀 봐. 통일벼 구역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더니 살아있어. 새싹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를 맞고 더 싱싱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강태현이 진흙투성이 얼굴로 설명했어요. 통일벼는 뿌리가 깊게 내려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비엔 끄떡없죠. 그래도 이런 폭우에 그리고 제가 논두렁에 배수로를 만들어뒀어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한국 사람. 뭔가 다르네. 비를 예상했다는 거야?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이틀 후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온이 갑자기 45도까지 치솟은 거죠. 이번엔 타 죽겠구나.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땅은 금세 바싹 말랐고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어요. 물이라도 돼야 하는데 하지만 우물마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폭염,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논에 가봅시다. 강태현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 말도 안 돼.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프랑스 품종 생존율 25% 통일벼, 생존율 89%. 강태현이 새싹 하나를 뽑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뿌리가 30cm 이상 내려갔어요. 깊은 곳 수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잎을 만져보세요. 두껍고 왁스질이 있죠?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이 땅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그로부터 보름 후 메뚜기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변했어요. 메뚜기 때였죠. 끝났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메뚜기들이 통일벼는
다른 작물보다 훨씬 적게 먹는 거였습니다. 왜 덜 먹지? 강태현이 설명했어요. 통일벼 잎은 거칠고 질겨요. 메뚜기가 선호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다른 먹이를 먼저 찾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품종 전멸 통일벼 피해율 15% 미만.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카탄가에 기적이 일어났대. 한국 벼가 메뚜기 피해도 견뎌 인근 마을에서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통일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물결을 보며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마을 여성들이 감탄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뛰어왔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건강해져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봐요. 아이가 들고 온 건 통일벼 이삭이었어요. 벌써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 곧 쌀이 될 거야. 정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쌀이요? 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고 미래였던 거죠. 수확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마을은 들떴어요. 정말 5배가 나올까? 아냐. 난 6배는 나올 것 같아.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통일벼가 자라면서 마을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농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아침에 논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차관님, 좀 보세요. 어느 날 아침 루카 이장이 흥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통일벼 키가 제 허리까지 왔어요. 평생 이런 벼는 처음 봅니다. 정말이었어요. 불과 2달 만에 통일벼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강태현이 계산을 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헥타르당 6톤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톤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0.9톤인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5톤은 넘을 거예요. 그 말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설마 꿈은 아니겠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세계식량계획 WFP 직원들이 마을을 찾아온 거예요. 통일벼 생산량이 예상보다 높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만약 수확이 성공하면 저희가 남는 쌀을 구매해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라고요? 강태현이 설명했습니다. 콩고에서 생산된 쌀로 콩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WFP 담당자가 벼를 직접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콩고에서 자란 거 맞습니까? 품질이 수입 쌀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쌀로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그럼 더 이상 굶는 아이가 없겠네. 여성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혹시 호텔에도 팔 수 있을까? 왜 못 팔아? 이렇게 좋은 쌀인데. 희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 신부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환자 차관님, 이거 좀 보세요. 신부님이 보여준 건 학교 출석부였어요. 뭐가 특별한가요? 마리아가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매일. 마리아가요? 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그 아이요. 이제는 집에서 하루 2끼는 먹을 수 있대요. 통일벼 수확 기대감 때문에 부모님이 희망을 찾았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이번 달 들어 학교에 오는 아이가 30%나 늘었어요. 30%나요? 네. 부모들이 이제 곧 먹을 게 생긴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수학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변화가.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킨샤사에서 호텔 관계자들이 왔어요. 루카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호텔에서요? 네. 통일벼 소문을 듣고 직접 보러 왔대요. 호텔 구매 담당자가 논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게 정말 콩고에서 자란 쌀입니까? 네. 100% 우리 땅에서 자랐습니다. 수확 후에 품질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준을 통과하면 프리미엄 메뉴용으로 구매하고 싶어요. 프리미엄 메뉴.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쌀이 호텔 프리미엄 메뉴가 된다고? 그날 저녁 강태현과 함께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수확 전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강태현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랐던 거예요.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는 거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통일벼 논을 비췄어요. 일주일 후면 수확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죠? 솔직히 그래요. 정말 6톤이 나올까? 혹시 우리가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강태현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통일벼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기적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위한 준비 과정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면 진짜 수학입니다. 과연 약속한 대로 6톤이 나올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미 희망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 2024년 7월 15일 드디어 수학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마을이 들썩였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찍 논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강태현이 이미 와 있었어요.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황금빛으로 익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벼 이삭들이 장관이었어요. 6시가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왔어요. 자, 시작합시다. 루카 2장의 신호와 함께 첫 별을 베었습니다. 사각사각 벼 베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에 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벼는 처음이야. 한 농부가 벼단을 들어 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실한지 봐. 정말이었어요. 통일벼 이삭은 다른 품종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첫 번째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베어낸 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기른 거라니. 마을 여성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구경을 왔어요. 정말 카탄가에서 이런 수확이 가능하다니 기적이야, 기적. 그때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WFP 직원들과 호텔 구매 담당자들이었어요. 와, 이 정도 품질이면 호텔 담당자가 벼 이삭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수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무게를 재봅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첫 번째 가마니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80kg, 평소의 3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정말이야? 저울이 고장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탈곡이 계속되면서 쌀이 쌓여갔습니다. 두둑두둑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이게 다 쌀이라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은 통일벼로 밥을 지어봅시다. 피에르 신부님의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큰 솥에 통일벼 쌀을 넣고 밥을 지었어요. 밥 짓는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 좀 맡아봐. 정말 고소해.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건 마리아였어요. 어때, 마리아야? 모두가 아이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마리아가 한 입 먹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카탄가에서도 이런 쌀을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저도 통일벼 밥을 먹어봤어요. 포슬포슬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희망의 맛이구나. 강태현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해냈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 이어가야죠. 그날 밤 정확한 수확량 집계가 나왔습니다. 루카 2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헥타르당 6.2톤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6.2톤이라고? 우리가 0.9톤이었는데? 거의 7배야. 7배. 광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WFP 담당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품질이면 당장 학교 급식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매량을 3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호텔 담당자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월 5톤씩 구매하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으로요. 프리미엄 가격? 일반 쌀보다 50%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쌀이 프리미엄이라고? 그날 밤은 마을 역사상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밤새 춤을 췄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논가에 앉았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강태현이 다가왔어요. 15년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한 게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네. 통일벼는 이모작이 가능해요. 연간 12톤도 가능하다는 거죠. 12톤.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고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예요. 우리가요? 왜 못하겠어요? 씨앗은 나눠야 더 많이 열매 맺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멀리서 마리아가 뛰어왔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이거 보세요. 아이가 들고 온 건 작은 주머니였어요. 이게 뭐니? 통일벼 씨앗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심을 거예요. 아이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마리아야, 꿈이 뭐니?
강태현이 물었어요. 농업과학자가 될 거예요? 아저씨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 변화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통일벼가 가져온 건 단순히 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꿈이었던 거죠. 수학 이후 카탄가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학교였어요. 차관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피에르 신부님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학교 급식이 시작됐어요. WFP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급식 첫날, 저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확한 통일벼로 지은 밥이었죠. 와, 밥이다. 진짜 쌀밥이야.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마리아가 빈 그릇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볼이 조금씩 통통해지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학생 출석률이 40%나 올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통계를 보여줬어요. 작년엔 60%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예요. 급식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부모들이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요.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마을 여성들이 모였어요. 조합장이 된 은바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쌀이 어때요? 좋아요. 수확한 쌀을 함께 관리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희망의 쌀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강태현이 포장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깨끗이 도정해서 이렇게 포장하면 도시에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의 쌀 협동조합이죠? 전화를 받은 은바 부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킨샤사 5성급 호텔에서요? 수도의 최고급 호텔에서 쌀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프리미엄 메뉴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반 쌀보다 70% 비싼 가격을 제시했어요. 소식이 퍼지자 다른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쌀이 프리미엄이래. 여성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대학생 봉사단입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듣고 왔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싶고요.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자, 모두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열심이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야. 한국 대학생이 칠판에 한글을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아이들은 간단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나 한국어 할 수 있어. 집에 가서 자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강 박사님이 보여준 농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자료를 직접 읽고 싶고요. 저녁이면 한글 교실은 늘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환자 차관, 대통령께서 카탄가를 방문하신대. 대통령님이요? 일주일 후 대통령이 정말로 왔습니다. 황금빛 통일벼 논을 본 대통령은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요? 네. 대통령님, 100% 콩고산입니다. 믿기지 않는군. 대통령은 직접 밥을 먹어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맛이 정말 우수해요.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콩고가 아프리카의 쌀 바구니가 될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통일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이 모든 게 통일벼로 만든 거예요? 네. 우리 여성조합에서 개발한 레시피예요. 은바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강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아닙니다. 콩고가 스스로 희망을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변화는 도미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쌀에서 시작된 희망이 교육으로, 경제로, 자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의 희망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가 성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라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건조한 분석으로 채웠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각하, 저 음환자 카빌라는 한국 콩고 통일벼 협력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개인적 고백을 넣는다니.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10년 넘게 공부하며 프랑스 농업 기술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케이팝으로만 알고 있었고 농업 기술에서는 유럽에 못 미칠 거라고 단정했죠. 데이터 부분은 정확하게 썼어요. 현지 품종 대비 생존율 89% 대 25%, 헥타르당 수확량 6.2톤 대 0.9톤, 688% 증가, 학교 출석률 40%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300% 증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강태현 한국농업기술자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도의 뜨거운 논에 맨발로 들어갔고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으며 링갈라어로 농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빼놓을 수 없었죠. 1967년 콩고와 한국은 함께 세계 식량계획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구호물자로 살아난 한국인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순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와 함께 다음을 건의합니다. 1. 콩고가 주변국의 통일벼 기술을 전수할 거지. 한국과의 농업 교류를 대학 수준으로 확대할 것. 3. 도움은 돌고 돈다는 정신으로 국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 것.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강태현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강태현 박사님께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프랑스 농업 기술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확신했었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50도의 논에 맨발로 들어가던 모습, 72시간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링갈라어로 인사하며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었고 바닥에 앉아 손으로 밥을 드시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을 적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학교에 가게 됐고 이제는 한글로 고맙습니다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여성들이 당당하게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 쌀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남겼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자신의 변화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1967년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시혜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아는 자들의 연대였던 거죠. 이제 콩고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르완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성공을 보고 배우고 싶다고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음환자 카빌라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편지가 제대로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강태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음환자 차관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콩고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통일벼가 정말 콩고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콩고 농민들의 열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짜 기적은 사람이 만든다는 거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제 그 도리를 지킨 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르완다를 돕는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콩고가 희망을 나누는 나라가 된 거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동료니까요. 추신 마리아가 쓴 한글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완벽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문장을 배워볼까요? 한국 대학생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도움은 돌고 돈다. 도움은 돌고 돈다. 모두가 따라 읽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걸.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통일벼 프로젝트 성공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차관님, 르완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흥분해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장관이 직접 오신대요. 일주일 후 르완다 농업장관이 대규모 시찰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콩고가 이런 기적을 만들다니. 르완다 장관이 황금빛 논을 보며 감탄했어요. 프랑스도 실패한 일을 어떻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죠. 루카 이장이 직접 르완다 농민들에게 재배법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뿌리예요. 통일벼는 뿌리가 깊어서. 놀랍게도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다니. 은바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농업 담당관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콩고의 성공을 전 아프리카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통일벼 벨트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라고요? 네. 콩고가 중심이 되어 기술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다고? 농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굶주렸는데 그래서 더 도와야 해요. 마리아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콩고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콩고는 통일벼 종자 10톤을 르완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통령의 발표에 국제사회가 놀랐어요. 원조를 받던 콩고가 원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강태현이 다시 콩고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를 새로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뭐죠? 콩고 한국농업연구센터 건설 예정지예요. 연구센터를요? 네. 이제 우리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파할 거예요. 한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할 거예요. 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거예요. 진정한 자립이죠. 3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저를요? 네. 통일벼와 남남협력의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달래요. 로마 FAO 본부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음환자 카빌라입니다. 청중석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통일벼입니다. 한국에서는 버려진 품종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 콩고와 한국은 함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진정한 협력이 가능했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콩고는 르완다는 부룬디를 돕고 있습니다. 도움은 돌고 돕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발협력의 미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콩고로 돌아온 후 마을은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었어요. 차관님, 한국농업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대요. 정말요? 네. 통일벼 프로젝트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대요. 마리아가 가장 먼저 지원했습니다. 저 꼭 하고 싶어요. 농업공부에서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면접을 보는 마리아를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아이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탄자니아와 통일벼 협력 협정을 맺었다. 1년 전 아이들이 굶어 죽던 콩고가 이제는 5개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도움은 돌고 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할 차례다. 2025년 5월 통일벼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카탄가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축하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리아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한국농업대학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모두들. 11살이 된 마리아는 이제 건강하고 똑똑한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이 마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엔 너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었는데 정말 기적이야. 그날 오후 더 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차관님, 이번 수확량 보고 나왔어요. 루카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얼마예요? 헥타르당 7.5톤입니다. 7.5톤이라고요? 네.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이모작까지 하면 연간 14톤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 0.9톤이던 땅에서 저녁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방송국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거였어요. 통일벼가 만든 아프리카의 기적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글 수업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편지를 써볼까요? 이제는 마을 청년이 된 장바티스트가 한글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 연수를 받고 온 거죠. 아이들이 삐뚤빼뚤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제 배불러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통일벼 고마워요. 카메라 감독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런 장면은 정말. 인터뷰 시간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K-팝 나라가 뭘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강태현 박사가 50도 논에 맨발로 들어갔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다음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콩고 한국농업연구센터가 정식 개관합니다.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함께 테이프를 잘랐어요. 이곳에서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연구센터 첫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맞춤형 통일벼 이점형 개발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개발할 차례예요. 젊은 콩고 연구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감동적인 순간이 또 찾아왔어요. 차관님, 이거 보셨어요? 비서가 국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콩고 모델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우수 사례 선정. 진짜예요? 네. 그리고 음환자 차관님이 UN 자문위원으로 초청됐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절망하던 제가 마리아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마리아야, 건강해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와. 마리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씨앗이에요. 한국에서 자라서 더 큰 열매로 돌아올게요. 비행기를 배웅하며 강태현이 말했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희망이 보여요. 아니, 희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5차 아프리카 농업장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주제는 통일벼와 아프리카의 미래. 존경하는 장관님들, 1년 전 콩고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외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통일벼가 퍼져나간 아프리카 국가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식량 자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한국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연대입니다. 함께 굶주렸던 나라들이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아프리카 전역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아프리카의 밤하늘. 1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많았는데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가득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아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줌마, 한국 도착했어요. 통일벼 연구소 갔는데 우리 사진이 걸려 있어요. 콩고가 만든 기적이라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 퍼져나갈 거야. 마치 통일벼의 뿌리처럼 깊고 넓게. 지금까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진 씨앗이 희망이 되고 받던 손이 주는 손이 되는 아름다운 순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1967년 함께 굶주렸던 두 나라가 만든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곰의 후손이라면서요? 그럼 한국인들은 전부 곰새끼인가? 단군 신화를 조롱하는 이 발언에 분노한 미국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소피아 윌슨. 그녀가 밝혀낸 일본 역사 왜곡의 실체는 그들은 역사를 지우려 했지만 진실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가미카와 외무상의 도발. 한국 5천년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 왜곡. 일본에 계속되는 역사 왜곡의 소피아 윌슨이 폭로한 충격적인 증거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싸우는 소피아 윌슨 씨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윌슨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왠지 가슴 떨리네요. 미국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 연구에 인생을 바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인이었고 저는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으며 미국 중심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했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먼 나라들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저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망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죠. 하지만 대학 3학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한 마이클 브라운 교수의 동아시아 역사 강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1970년대 평화봉사단 일원으로
한국에 처음 방문한 후 한국 역사에 매료되어 평생을 한국사 연구에 헌신한 학자였어요. 특히 고려시대 정치사회 제도 연구와 고서 번역에 큰 업적을 남기셨죠. 교수님의 냉정하고 논리적인 한일 관계사 접근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은 수업 중 발생한 브라운 교수님과 일본 유학생 간의 독도 관련 논쟁이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 일본 유학생과 불과 5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답니다. 일본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다케시마는 분쟁 중인 영토인데 왜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느냐고 질문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셨어요. 그러자 일본 학생은 굽히지 않고 일본의 섬 다케시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섬을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토 분쟁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섬 독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일본인 뿐이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닌 이유를 알고 싶으면 먼저 국제적인 명칭인 독도를 사용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 학생이 모여서 공부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다. 교수님은 이어서 독도는 한국의 명백한 영토이며 한 번도 분쟁 지역이 된 적이 없다. 이 사실은 18세기 제작된 일본 지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일본인들도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전공한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일본 정부와 일본 법학자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학생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강조하자 브라운 교수님은 뜻밖의 반론을 제시하셨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도쿄가 미국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일본을 대신하여 도쿄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당연히 일본 학생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교수님은 내가 방금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농담이 맞다. 내가 아무리 도쿄가 미국 땅이라고 우겨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으셨죠. 이 논쟁을 목격하면서 저는 브라운 교수님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 호기심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2017년 즈음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무대 퍼포먼스와 팬 소통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호기심에 그들의 음악을 찾아 들으며 저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청춘의 고민과 희망을 담은 깊은 메시지에 공감했답니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 시리즈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진솔한 모습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혀갔죠. 미국의 발전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저에게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 서울대학교로 유학 가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당연히 놀라셨어요. 왜 하버드까지 졸업했으면서 서울대니? 꼭 한국에 가야만 하겠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 아시아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지지해주겠지만 미국에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한 나라의 정체성과 현재를 이해하는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2019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역사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지하철까지 서울은 완전한 신세계였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성,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전통문화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는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도전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강의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교수님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영어로 소통해 주시며 도움을 주셨고 저는 매일 밤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연구 주제는 독도 문제였어요. 하버드에서 목격했던 논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전공 지도 교수님께서는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현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조언에 따라 저는 조선왕조실록, 고지도, 일본 에도시대, 문헌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자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역사학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해독해 나갔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 중 하나는 일본 스스로 작성한 역사적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만든 조선국교 제10할례 탐서라는 문서에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기록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의 나카무라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일본 출신으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제강점기 전문가로 독도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셨죠. 그분은 본인의 일본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일본을 향한 자신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독도가 한국 땅인 건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사실상 독도를 포기했고 정부는 30년 동안 독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국제법상 작은 독도를 얻어도 영해 12해리까지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994년 새로운 유엔 해양법이 정해지며 작은 섬이라도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일본은 그로부터 1년 전인 93년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진실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17세기부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결국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문서를 남겼다고 해요. 둘째,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섬 인근의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 이는 앞서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또한 1905년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직전 시기로 독도 편입이 한국 침략의 첫 단계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1904년 일본 공식 문서에 독도라는 한국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독도라는 한국 이름은 있었는데 일본 이름은 없었기 때문에 독도의 주인은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죠.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 다음인 1905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독도 체험관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말로만 듣던 독도를 모형이지만 가까이서 보니 황홀한 감정이 들었고 더 큰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는 독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했어요.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한일 관계,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한일 관계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했어요. 일본 교과서는 임진왜란을 조선 출병이라고 표현하거나 일제강점기를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미화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왜곡이 현재 한일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죠. 서울대학교 3년차가 되면서 저는 한국사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시각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역사 인식은 어떠한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지도 교수님께 일본 유학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소피아, 일본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면 양국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연구자로서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도쿄대학교 박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대에서의 3년 동안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본어도 기초를 다졌기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2022년 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경험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도쿄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독도 연구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역사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제가 일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 봄, 서울을 떠나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년간 한국사를 공부하며 제 시각은 이미 많이 변화해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과제였어요. 일본 유학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이 한번 파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일본 학자들은 어떤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대에서 배운 한국 역사의 진실과 일본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의 근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도쿄대학교 박사과정에 지원하면서 저는 연구 제안서에 한일 역사 갈등의 근원과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 역사 교과서 서술, 일제강점기 인식 등 양국 간 주요 역사 갈등 사안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연구 계획이 도쿄대 심사위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는지 다행히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지도교수님께 일본 유학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어요. 소피아, 일본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특히 당신처럼 한국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학생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딜 자신이 있다면 양국 모두의 학문적 환경을 경험한 연구자로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은 큰 도전이지만 또한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서울대 유학을 반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또다시 아시아로 떠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특히 아버지는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왜 계속 유학을 하냐, 이제는 미국에 돌아와 경력을 쌓을 때가 아니냐라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결국은 지지해 주셨습니다. 도쿄로 떠나기 전 저는 일본어 공부에 더욱 집중했어요. 서울대에서 기초 일본어를 배우긴 했지만 도쿄대에서 학문적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일본어 학원에 다니며 집중 훈련을 받았고 특히 학술 용어와 역사 관련 어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학계의 주요 학자들과 특히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사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도쿄대에서의 연구와 토론에 더 잘 대비하고 싶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 역사학계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울의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 온 이방인으로 한국에 적응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 시각을 가진 연구자로서 일본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소피아,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그것은 한국과 일본 양쪽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의 강점이야.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연구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 특히 한일 관계사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기. 둘째,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시각을 바탕으로 일본 학계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셋째, 한일 역사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이 세 가지 목표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감한 역사적 주제들을 다룰 때
양국의 감정과 자존심이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도전이 제 학문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문적 환경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역사적 진실 탐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하네다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이 새로운 장소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도쿄에서의 시간도 분명 저에게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쿄대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 이런 질문들을 품고 저는 새로운 학문적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도쿄대학교 본양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초, 캠퍼스는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 속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공부한 배경을 가진 제가 일본 최고 명문대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첫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문학부 역사학과 박사과정 신입생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와 한일관계사를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제 연구 주제가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근원이라고 밝혔을 때는 긴 침묵이 흘렀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역사학과 주임 교수인 타나카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윌슨 씨, 당신의 연구 주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점을 알고 계시겠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공부한 후에 도쿄대에 온 것이기도 해요. 타나카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일본 학계의 시각과 한국 학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곧 체감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은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동아시아 근대사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첫 수업에서 아카사카 교수님은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 역사를 개관하셨는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이 한국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일제강점기를 일본의 한국 통치 시기라고 표현하며 이 시기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조치라고 표현하셨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인식은 상당히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민족 말살과 문화 억압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카사카 교수님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당시 조치들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상을 위한 것이었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주할 도전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양측의 다른 역사 인식을 직접 경험하고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첫 한 달 동안 저는 주로 관찰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수업과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일본 학자들과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도서관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역사 서적들을 탐독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과 일본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사의 주요 사건들 임진왜란 일본에서는 조선 출병,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한국 통치기, 독도 다케시마 문제 등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동아시아 영토 분쟁사 세미나에서 저는 첫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제 발표 주제는 1718세기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교섭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에도시대 문헌을 모두 활용하여 당시 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분석했어요. 특히 1696년 일본 도트토리번 야오취판이 막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케시마 울릉도 외에 또 하나의 섬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밝힌 문서도 제시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세미나를 이끄시던 고바야시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윌슨 씨,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당신이 인용한 자료들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저희 발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은 윌슨 씨는 한국 측 자료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학생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들은 한국 측 자료가 아니라 일본의 공식 문서들입니다. 도트토리번의 보고서와 태정관 지령은 모두 일본이 작성한 문서죠. 이 문서들은 당시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지지가 한 구석에서 나왔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 일본인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윌슨 씨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분명히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고, 이는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 토론은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제가 제시한 자료들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를 지지해주신 모리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이런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발표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일부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지도 받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제가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그 차이를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제 도쿄대학 생활은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해주는 일본 학자들과 학생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일본 학계 내에서도 역사 인식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일본 학자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 중에는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향한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양측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도쿄대학교 첫 학기가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일본 학계의 분위기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초기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학술적 토론에 더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의 연구 방법론이 크게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다소 감정적으로 역사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냉정하고 분석적으로 만들었어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제 연구 주제도 점차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독도 다케시마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한일 관계사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양국 관계의 주요 전환점들을 분석하면서 현재의 갈등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연구 주제 중 하나는 고대 한일 관계, 특히 백제와 일본의 관계였습니다.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는 와타나베 교수님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본 고대 왕실과 백제 왕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어요. 와타나베 교수님은 일본 천황가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일본 고대사에서 한반도와의 문화적, 정치적 교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백제에서 전해진 문화와 기술은 야마토 왕국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배웠지만 일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강의하는 것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수업 후 와타나베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일본 천황가가 백제 왕족의 혈통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역사적으로 백제 왕족과 야마토 왕족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56세기에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그들 중 일부는 높은 관직에 올랐죠. 이런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 정치적 맥락에서 이 문제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일본 학계 내에서도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는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도쿄대학 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 이전의 일본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이를 통해 근대 이전 일본인들의 한국조선 인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에도 시대 1603만 1868 일본의 지리서와 지도에서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였습니다. 1667년에 간행된 일본여지 총서일본 위디 정슈와 1785년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통남 도설상고 통란 도쇼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는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에도 시대 일본인의 조선 인식과 영토 개념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근대 이전 일본인들의 조선 인식이 메이지 시대 이후 제국주의 시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가 현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일본 학계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었어요. 일부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셨고, 반면 일부는 여전히 제 접근법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도쿄대 역사학과의 보수적인 교수님들은 제가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도쿄대 2년차가 되면서 저는 일본 역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 컨퍼런스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동아시아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고문원을 통해 본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맥락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문원을 모두 인용하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점을 강조했어요. 발표를 마친 후 예상대로 많은 질문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제가 인용한 자료들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고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몇몇 학자들은 제 연구의 실증적 접근법을 높이 평가하며 더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토대학의 한 역사학자가 저에게 다가와 윌슨 씨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우리 일본 학계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시각이 더 많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가 교토대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어요. 컨퍼런스 이후 제 연구는 일본 학계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술지에서는 제 논문을 게재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고 몇몇 대학에서는 강연 초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지만 제 연구가 일본 내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쿄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연구 범위를 더 넓혀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상반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제는 독도 문제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었지만 한일 관계의 핵심 갈등 중 하나이기에 피할 수 없는 연구 주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연구를 위해 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외무성 외교사료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거기서 발견한 공식 문서들은 때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국에 보낸 비밀 보고서들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정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정책과 저항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단순한 근대화 정책이 아니라 조직적인 억압과 동화 정책이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자 했어요. 이 연구는 도쿄대 내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제 연구가 반일적이라고 비판했고, 심지어 논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주 지도교수인 모리 교수님은 역사학자로서 불편한 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연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일본 학자들과 학생들도 늘어갔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 학생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보였고, 저희 세미나와 강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3년간의 도쿄대 생활을 통해 저는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각을 모두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저는 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의 화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일 역사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해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과 관련된 추가 문서들이었습니다. 국립공문서관에서 오랜 시간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태정관 지령 이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보낸 다케시마 웨일도 조다와이다어에 관한 질의서와 그에 대한 내무성의 검토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이 문서에서 내무성은 울릉도 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로 불림와 독도 당시 마쓰시마가 모두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태정관이 최종 지령을 내린 것이었죠. 즉, 일본 정부는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1905년 독도 편입이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정부는 1905년 이전에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 태정관 지령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 역사학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일본 해군성이 1946년에 작성한 조선연안수로지라는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 해군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저는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단순히 학술 논문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몇몇 대학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한일 관계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도쿄대를 시작으로 교토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주요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저는 제가 발견한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강연 시리즈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일본 학생들과 교수들은 제가 제시한 역사적 자료들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한 강연 후 와세다 대학의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과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스스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진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큰 보람과 희망을 주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 외에도 저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한국 지배 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어요. 특히 조선총독부의 공식 문서와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비공개 발언들을 분석하면서 일제강점기가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말살과 동화 정책이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저는 1938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내각에 제출한 조선 민족 동화 정책에 관한 건의서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 문서에는 한국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사용 금지, 창씨 개명 정책, 한국 역사, 교육 왜곡 등이 모두 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증거였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동화 정책과 그 영향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 논문은 일본 학계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의 야마모토 교수님은 제 논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윌슨 씨의 연구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역사 왜곡이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특히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과거사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시작했어요.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양국의 교과서가 얼마나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상대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기획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을 초청하여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역사 교육이 가능할지 논의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역사 교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해, 저는 제 연구를 종합하여 한일 관계사의 재조명 갈등과 화해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 관계의 주요 갈등 사안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상호 이해와 화해가 가능할지 모색했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는 예상대로 치열했어요. 일부 심사위원들은 제 접근법이 한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제가 제시한 역사적 증거와 논리적 분석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마침내 도쿄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학위 취득 후, 저는 제 연구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독도다케시마,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동시에 출간되었고 양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어요. 책을 통해 저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본 독자들에게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리고 한국 독자들에게는 감정적 접근을 넘어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저의 연구와 활동은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 진실을 향한 이 여정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양국 관계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책을 출간한 후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계에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고 한국이나 일본에 남아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특히 미래 세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죠. 그래서 2024년 여름,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교육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주요 목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젊은이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첫째, 청년 역사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 갈등 사안들을 토론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3개국을 순회하며 2주간의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들은 각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역사학자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대화하고 우정을 쌓는 시간이 중요해요. 둘째, 역사 교육 자료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한일 관계사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시각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이 자료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보조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셋째,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일 관계사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제가 일본에서 발견한 귀중한 1차 자료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문서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역사적 진실이 단순히 학문적 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과거의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요. 재단 활동과 함께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객원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한일 관계사의 쟁점들이라는 강의를, 도쿄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분쟁과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강의를 맡고 있어요. 이를 통해 양국의 학생들에게 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도 객원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관계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미국 학생들에게도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 중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놀라는 경우가 많고, 한국 학생들 중에는 감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더 논리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국에서 저희 활동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있고, 때로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기도 해요. 특히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저를 반일 선동가로 낙인 찍으려 하고, 한국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제가 타협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들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적 진실과 화해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이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역사 갈등 사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시리즈를 완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역사적 사실과 양국의 인식 차이, 그리고 화해를 위한 방안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또한 제 재단을 통해 한일 청소년 역사 캠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역사 교육자들을 위한 워크숍도 개설하여 학교 현장에서 한일 관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해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는 최근 한일 역사 대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양국의 시민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특히 양질의 역사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공동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과거의 갈등을 넘어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하버드 대학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여정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의 특별한 위치가 한일 관계의 미래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화해를 향한 이 노력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윌슨의 목소리로 그녀의 학문적 여정과 한일 역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해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를 거치며 그녀는 단순한 역사 연구자를 넘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역사 연구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이해하고 미래의 화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발견한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들과 일제강점기 문서들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인으로서의 객관적 시각과 양국에서의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접근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일 역사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소피아가 설립한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 교육재단은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과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과거의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소피아와 같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점차 진실에 기반한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갈등을 이해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피아 윌슨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